아이들이 미래의 디자이너가 된다면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될까요? 옛날처럼 연필로 소묘나 원근법으로 공부를 하진 않겠죠. 그러면 미취학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과연 3D의 개념을 어떻게 할까?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블록을 통해서 자신만의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의 편리함과 아날로그의 어떤 익숙함을 결합했을 때 아이들이 집중력이 더 좋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디지털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손의 감각, 햅틱, 실제로 만져서 체험하는 거에 대한 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지금 창업한 지 한 8년 정도 된 구니스라는 회사고요. 구니스라는 회사명은 예전 고전 영화에서 사실 따왔습니다. 어떤 외딴 마을에 숨겨진 해적들의 보물을 아이들이 찾아 나서는 그런 영화였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마 감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예전에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만한 히트한 영화여서 아이들이 꿈을 찾아간다는 어떤 모토를 갖고자 해서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이런 잘 놀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내서 컨텐츠하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하드웨어를 융복합한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현재 판매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주력 제품은 이제 스마트 팔레트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태블릿 PC하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없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팔레트에 해당하는 부분, 색을 선택하는 부분을 하드웨어로 제작을 해서 현재 판매를 진행을 했고, 개발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고 판매한 지 4, 5년 걸렸는데 주력 제품은 한 40만 개 정도 팔렸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만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애플 쪽에 애플리케이션 판매 수수료로 30%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보니까 개발 비용의 상승과 마케팅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사업 구조가 좀 어려운 부분을, 저는 기존에 아날로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하드웨어에 연결을 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하드웨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을 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 팔레트라고 하는 미술, 그리고 뭐 드럼, 피아노 이 시리즈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지니어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메타버스 연계 블록까지 지금 판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 초에 영국에 있는 테이트 모던이라는 미술관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로 그림을 굉장히 원활하게 그리는 걸 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지라고 보니까 색을 칠하는 캔버스적인 부분하고 색을 고르는 어떤 팔레트적인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아이들이 집중을 더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약간 이런 예를 드는데, 혹시 부엉이가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한테 부엉이를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려면 빨간색으로도 칠하기도 하고 노란색으로도 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색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태블릿 안에 어플리케이션에 만약에 색을 칠하는 공간이 숨겨져 있으면 아이들은 좀 혼란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색깔을 칠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약간 영어적 표현으로 어덜트, 그러니까 성인들은 select the color,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내재된 어떤 색깔에 대한 욕망이 어디서든 찾아서 쓸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이 이제 choose the color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요거를 응용을 해서 ADH 환우 한 30명한테 임상 비슷한 레포트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 ADH 환우 한 70% 정도 개선이 되는 걸 봤습니다. 색깔을 손으로 만지면서 디지털의 편리함과 아날로그의 어떤 익숙함을 결합했을 때 아이들이 더 집중력이 더 좋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이거 어플리케이션 어떤 걸 아이들한테 줘야 될지, 어떤 유익한 콘텐츠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우리는 이미 한 1000개 이상의 무료 콘텐츠를 함께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밑그림을 그린다든가 덧칠을 한다든가 이런 이펙트를 주긴 줬는데, 저희께 정말 미술에 정말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제 스스로도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미술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단 여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미술 물감의 질감, 종이의 질감을 얼마나 집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감이라든가 종이를 만약에 한 4세, 5세한테 부모가 주면 참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집에서 어머니 부모님들이 물감을 안 줘요. 결국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거를 다양한 디지털의 컨텐츠와 편리함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표방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피아노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면 주로 피아노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명곡이죠. 명곡을 따라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성이나 음계를 익히게 돼서 피아노를 배우는 원리가 되듯이, 저희는 저희 콘텐츠 안에 전 세계 명화들을 거의 다 넣어놔서 그 명화를 따라서 하고 이 명화가 어떤 그림인지 색감이 어떤지를 체험한다는 거죠. 물감으로 체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화를 물감으로 체험을 하고 따라 그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어떤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어떤 명화라든가 한국 전통 문양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떤 물감을 통해서 쉽게 접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디지털을 활용을 해서 했을 경우에 굉장히 쉽고 또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체험해주고 하고 싶은 겁니다. 블럭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유연한 소재, 굉장히 어떤 친환경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제품의 개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미래의 디자이너가 된다면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될까요? 말 그대로 지금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들이 3D를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연필로 소묘나 원근법으로 공부를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3D 말 그대로 3차원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아이들이 최소한 중학교 이상이 돼서 3D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아서 써야겠죠. 그래야지 3D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알 건데, 그러면 미취학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과연 3D의 개념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3D의 가장 기본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데서 시작을 했고요. 그 3D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점과 선과 면입니다. 저희가 이 메타버스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 이 점과 선과 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미취학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관절을 굽히면서 각도를 하면서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손으로 실제 경험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저희 자체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나씩 SS로 자기 자산처럼 만들어서 자기 가상의 도시를 만든다든가 사물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취학 아동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을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하드웨어를 융복합하는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립하는 방법을 매뉴얼화해서 앱으로 다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월마다. 그래서 삼각형의 개념, 점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하고 또 사진을 찍으면 그게 매칭이 돼서 그 유사한 저희가 모델링이 각자의 어떤 공간에 계속 배치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집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해서 미션 개념으로 집을 만드는 과정을 끝내면 그 집이 자동으로 배치가 되고 그 다음 건물 되면서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앱에 커리큘럼화 시켜놨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사실 저는 제가 굉장한 전문가고 메타버스는 이렇다라고 저는 정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가상의 세계라는 거, 우리가 어릴 때 조그만 집 만들고 길 만들고 기차하면서 여기가 내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에 어떤 상상을 하는 것처럼 이 블록을 통해서 그런 자신만의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상의 공간이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고요. 아주 기초적으로 아이들이 3D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공부와 더불어서 어떤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개념 정리,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컨텐츠만 만들어서 그거를 국내용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퍼블리싱을 했을 때 마케팅 비용과 여러 가지 디지털로 아직 세계가 뭐 이런 월정액 구독이라든가 어떤 영화가 아닌 이상 저희같이 작은 회사들이 쉽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디지털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손의 감각, 햅틱, 그러니까 실제로 만져서 체험하는 거에 대한 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만지고 구성한 거와
그래픽으로 가상한 거와의 어떤 학습 효과를 보면 이게 부호 학습 형태로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직사각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는 관절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이 좀 되게 다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말랑말랑한 소재를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종이 빨대라든가 여기 종이 판자라든가 이런 종이를 재활용시켜서 아이들이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놀이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ESG까지도 고민한 교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굉장히 초기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 5년 이후를 바라본다면 저희 블록을 활용을 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인크래프트 같은 어떤 네트워크와 연계된 그런 플랫폼까지도 확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마을과 내 친구들과 만든 마을 이런 네트워크 형태로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든 사물들 이런 것들이 꼭 만나지 않아도 전 세계 어느 인종, 어느 나라에서도 저희 교구를 쓰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도시를 만들고 이런 수익 모델이 활성화될 경우에 더 몰입감이 있죠. 자기만의 세계가 아날로그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존재하면서 그 아날로그에서 만들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레고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3시간 동안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디 고이 모셔놓지 않으면 다시 쓸 수가 없죠. 근데 저희는 만들고 옮기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만들었던 경험치가 디지털로 쌓인다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참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저도 이제 애가 셋이나 있는 이제 아빠인데 아이들한테 좀 되게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교우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아이들과 대화를 하거나 협력하거나 아예 미취학은 좀 상관이 없는데 초등학생, 중학년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저희가 굉장히 표방하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협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교실에서 협동을 하고 메타버스 공간으로 협동을 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는 것들이 대면으로 하는 거에 어색한 부분을 실물로도 좀 풀면서도 또 가상으로도 풀 수 있는 것들의 좀 상호 보완적 관계 이런 부분이 메타버스 형태의 교육의 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는 지났죠. 하지만 또 3년 내에 4년 내에 또 비슷한 질병이나 팬데믹이 올 거를 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아이들이 어떤 또 협동할 수 있고 어떤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물과 가상세계를 연동했을 경우에 조금 더 효과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로서의 교육의 어떤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큐브를 만들면 이거를 5명, 6명이서 같이 만들어서 피라미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굳이 선생님이 없어도 아이들이 어플리케이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보고 학습하고 협동하면 어떤 성취감들도 좀 생길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좀 작은 버전인데 제가 큰 버전으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텐트처럼도 만들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끼우고 손으로 만지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플리케이션 과정으로 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유치원이라든가 원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저희 제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2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교육 완구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약간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구들은 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결합 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교구를 많이 만들었죠. 레고나 이런 데는 워낙 유명한 거고 또 레고조차도 사실 특허가 풀려서 지금 카피캣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교구가 한 10년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구를 주로 개발하는 미국이나 어떤 영국의 어떤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면 중국에서 이렇게 불법 카피풀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간 신제품들이 거의 안 나왔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것 좀 나와야지 어떤 영업자가 됐든 교육자가들이 됐든 아이들한테 새로운 개념을 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나와서 이제 약간 정체기가 계속됐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교구들이나 레고도 요즘 시도를 하고 있지만 디지털하고 융복합을 시도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게 찍어서 그냥 납품하면 되니까 이 교구나 블로그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시도가 많았는데 저희는 그런 제 전공이자 뭐 소프트웨어 전공자이자 이 지금 하드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어떤 장점을 살려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적정한 가격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펙을 맞춰서 저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초반에 말씀드린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적인 힘이 밸류가 브랜드 파워가 커지고 저희가 어떤 디지털과 융복합으로 있으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도 이런 다른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싱가포르 에듀테크 전시회를 갔는데요.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어떤 건축가 교수분이 오셔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구매를 해서 건축가 실습에 쓰고 싶다고 요청이 왔었고요. 실제 이 개발을 같이 참여했었던 저희 CTO 분은 현직 카이스트 엔지니어링 기계공학과 교수시고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시고 난양공대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조언과 서로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 구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쉽게 아이들한테 접근하지만 이 이후 버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엔지니어링 부분이라든가 건축, 그러니까 기계와 건축에 적용을 해서 대학생들도 건축가에서 이렇게 실습하면 막 스티로폼을 깎으시고 막 모형을 하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도 금방금방 만들어서 이게 설계하는 데 도움도 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색감까지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요구도 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유화 시장도 저희가 지금 서포트하기 좀 컨텐츠 만드는 데 좀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